바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오늘 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5시에 그 속보를 봤는데 내란 특검이 추경호 의원에게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이미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선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서는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정작 피해자로 지목된 김삼욱 의원은요, 당일 본회의장에도 있었고 표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논리로 보이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때부터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영장 청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우려도 들었어요. 사실은 이건 굳이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다 할지라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동이라든가 혹은 추후에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짧은 2분간의 통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들을 모아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기속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특검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할까? 저는 결국은 이게 사법부가 결국 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법부를 좀 악마화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술책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하는 족족 다 거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에 내걸고 있는 프레임이 사법부도 지금 내란에 가담하고 있다. 사법부가 영장 청구를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지금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다라는 논리를 빌드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고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였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뭐 김상환 의원이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본회의장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A라는 의원은 표결에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A 의원이 누군지는 김상우 의원이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그리고 뭐 이기삼 총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누구도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특히나 야당은 결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야당은 언제나 견제를 했었으니까. 하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도 그때 이거 뭐 북한에 쳐들어왔나? 뭐 연평도가 또 뭐 북한에 포사격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엄이 이루어진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왕좌왕 속에서 약간의 동선이 좀 어떻게 보면은 엇나간 것일 뿐이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표결을 뭐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네, 그렇죠. 150명만 찬성을 하면 국회 제적인원의 절반만 찬성을 하면 계엄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회법이 뻔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여한 박성재 장관도 영장이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근데 외곽에서 표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혹은 뭐 의총 공지를 뭐 번복했다고 하지만 국무회의에 직접 뭔가 참여하지도 않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 특검이 너무 과하다.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좀 주요하게 봤던 것이 결국 국회 당사 2번 번복해가지고 표결을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주요한 혐의를 지금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와 통화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통화가 이제 계엄 해제 표결과 연결된다라는 논리예요. 근데 그게 정말 표결 해제 방해라는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국회에서 당사 그 중간에 통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사 국회 이 통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로 오히려 옮기는 그 중간 과정에서 통화가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의 논리가 애초부터 좀 말이 안 된다라는 걸 좀 입증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사실 특검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당론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뭔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없었던 말을 지금 막 언론을 통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본인이 속한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의 정략적 이득을 이득화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정당 바꿔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막 바꿔가며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치가 정말 흐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에서 본인을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운동했었던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정당을 향해서 그 정당 한번 못되게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 만들어서 지어내는 것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 저는 김상국 의원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정당을 바꿔서 현 민주당 의원으로 있는 김상욱 의원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고요. 그런 사람한테 빨간 목도리 걸어줬던 사람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금 보면은 내란 가담의 결정적 증거라면서 특검이 의원들을 예결위 회의장으로 이동시킨 거 이걸 좀 지적하고 있었거든요. 예결위장이 본회의장에서 걸어서 30초 거리라고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뛰면 한 10초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 그 본청에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은 물론 예결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그 본회의장이랑 예결위장은 정말 직선거리고요. 한 10초면 제 걸음으로 뛰어갑니다. 그 말은 사실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이 표결을 방해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훨씬 멀리 떨어진 본회의장에도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당사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제3의 장소에서 의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아예 들어가지 않았겠죠. 휴대폰을 꺼놓거나. 하지만 예결위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우리가 가는 게 맞아? 어떻게 하는 거지? 맞지? 국회법은 어떻게 나와 있지?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막 찾아보고 있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가 발생을 한 거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경호 원내대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분이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신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으로 계실 때 기재부에서 2년 연속 가장 닮고 싶은 상사 1위로 꼽힌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망이라든가 덕망이라든가 혹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닮고 싶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추경호 이런 사람들이 늘 등장하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갖은 혐의를 씌우고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12월 3일이라는 이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 위한 거 아니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렇고요. 좀 성과가 안 나니까 특히 이제 원내대표를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특검의 성과로도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날짜를 맞춰가지고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네. 국회에서 당사로 그 옮기는 과정에서 통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사에서 국회로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그 공지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 한덕 총리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논리는 이미 판판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의 활동을 사법적으로 재단하지 못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 정권이 봤을 때 불편한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고 해서 그것을 사법적 재단으로 기준으로 뭔가 재단한다면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겠습니까? 독재겠죠. 사실 이런 영장 같은 것들은 청구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하셨듯이 당연하게도 영장이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 이 이후 여당에서는 법원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세우면서 판사 탄핵과 사법 개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또 판사를 겁박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이 해오던 거고요. 본인들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일종의 레토릭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젠 이게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은 계엄했을 때의 그 민주주의의 위기보다는 지금 계엄이 끝난 이후에 3시간 만에 굉장히 평화적으로 끝난 계엄 이후에 오히려 민주주의는 100만 배 더 후퇴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사실은 후퇴 정도를 넘어서서 삼권 분립의 완벽한 파괴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거 같으면은 한 10년 전만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 봤을 때 사법부에 대한 이 정도의 공격을 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제도고 우리가 왜 민주주의만 대한민국은 사실은 민주공화국이거든요. 그 앞에 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공화국이 있는 이유는 반드시 권력기관 사이에는 견제를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우선이냐 공화국이 우선이냐 둘이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법부라는 것은
아무리 입법부가 비대해지고 아무리 행정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법부의 그 독립적인 권한과 권력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건드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민민주주의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북한도 재판부가 있습니다. 거기도 검찰이 있고요. 다 있어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 누가 임명합니까? 검찰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보면은요, 재판사들 누가 임명합니까? 조선노동당이 임명합니다. 조선노동당원이 아닌 사람은 검사도 변호사도 판사도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 정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했으면은 재판부는 반드시 그 사람의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 나라의 법치거든요. 그것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죄인으로 지목한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저 사람을 가둬, 저 사람은 끝까지 뭐 추적해서 처벌해라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법 시스템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그 3시간의 계엄이 훨씬 더 민주주의 후퇴였느냐, 지금이 민주주의 후퇴였느냐, 저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장 판사가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라고 하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대통령한테 유죄 취지 파기 가능성을 결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복 심리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근데 사법부를 비판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셔야죠. 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했었던 공격,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을 때 본인과 연관된 재판에서 본인이 취했었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재판 불출석 횟수만 30회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있을 때마다 기피 신청해가지고 재판 늘어뜨리고요. 위헌 법률 제청 신청 2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법원 서류 미송달 20회가 넘습니다. 본인의 재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해서 지연시켜가지고 대통령 선거까지 어떻게든 뭔가 재판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행태였는데, 어딜 이제 와서 사법부를 공격할 수 있는가? 무슨 권한과 무슨 명목으로, 무슨 낯으로 사법부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거울부터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 후퇴다, 삼권분리 훼손이다, 거울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비상기엄 1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리한 내란몰이는 멈추고 여야 모두 국회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갈 때가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한번 이제 그 구속 실질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창훈 판사, 그 판사였죠. 유창훈 네. 판사였죠. 유창훈 판사가 기각을 내렸어요. 그때 국민의힘이 비판을 했죠, 판사에 대해서. 그러나 판사 탄핵이라든가 사법부 뭐 교체라든가 이런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왜 구속시키지 않았느냐, 그 구속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짓는 그 법리에 문제는 없냐라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유창훈 판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혹은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 개별적 판사에 대한 공격, 혹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이 현장이 저는 굉장히 두렵고요. 이럴 때일수록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 이재명 정부의 실체에 대해서는 목격을 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물론 사법부가 혼자서도 지킬 수 있겠으나 국민들께서 나서서 사법부를 지켜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선까지 너무 많이 남긴 했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단체장뿐만 아니라 몇 곳에 이제 보궐선거, 국회의원 의석수를 결정할 수 있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의 권력도 입법부의 권력도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지난 어떤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한쪽으로 쏠려가는 이런 정부를 어떻게 견제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선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젠 내란몰이보다는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는 목소리 꼭 정치권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